예상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자, 어떤 영화입니까? 이번 주에 개봉하는 작품이고 제목은 더 페이버릿 네. 여왕의 여자. 요즘 이게 거의 하나의 좀 대사로 자리 잡힌 것 같아요. 부제 붙이는 거. 부제 붙이는 거. 근데 부제 자체가 일종의 좀 간단한 시놉시스 설명 같은 느낌에 그러네요. 그래서 더 페이버릿 까지가 원제고요. 네. 네, 뒤에 한국에서 부제를 붙인 게 친절하게 여왕의 여자. 여왕의 여자. 이거는 뭔가 여왕의 여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올해, 그러니까 다음 주죠. 한국 시각으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0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다고 이제 그러게요. 뉴스가 나와 있어요. 근데 네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부문은 9개 부문이고요. 아, 부문은 9개 부문이에요? 9개 부문인데 10개의 이제 후보에 올라간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여우 조연상 부문에 2명이 올라가서 그래요. 아, 배우 2명이 다 조연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영화의 3명이 공동 주연이거든요. 올리비아 콜맨, 레이첼 바이즈,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엠마 스톤까지 이 3명이 사실상 공동 주연인데 네. 아카데미에서는 어쨌든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야 되고 상을 받으려면 이 3명을 공동 주연으로 미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든 그 배급사나 제작사 입장에서는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쪽을 주연으로 미는 게 일종의 좀 그 마케팅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어쨌든 여왕을 연기한 올리비아 콜맨을 여우 주연상 후보로 밀고 나머지 레이첼 바이즈와 엠마 스톤을 여우 조연상 후보로 밀었는데 2명이 동시에 후보가 된 거죠. 이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상을 받는 데는 불리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투표가 좀 분산될 수가 있어서. 그러네. 그래서 어쩌면 그냥 후보에 2명이 다 오르는 바람에 정작 상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9개 부문에 10개의 후보에 오른 게 바로 이 더 페이버릿이라는 작품이고 네. 이게 후보가 그러니까 10개 후보에 오른 게 올해 로마와 함께 이 영화가 최다예요. 그러니까 가장 올해 하여튼간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서 주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배우들의 부문 외에도 작품, 감독, 각본, 그밖에 촬영, 의상, 편집, 미술 이 부문에 다 올라갔다는 건 한마디로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많지 않은 작품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이 영화를 그 MBC에서 텔레비전 하는 서인 아나운서하고 네. 이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출발 비디오 여행. 네. 거기서 봤거든요. 네. 좋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이 영화의 제가 받은 보도자료 맨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는데 그 외국의 언론의 한 줄 평을 인용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정확히 제가 이 영화를 재미있다고 본 이유랑 딱 일치하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훌륭하고 고약하게 재미있는 영화. 이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는 재밌긴 재밌는데 고약하게 재밌다는 표현만큼 적당한 표현이 있을까 싶어요. 아니 훌륭하게 재미있다는 건 좋은데 네. 고약하게 재미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아마 일단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의 전작들을 보신 분이라면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언제나 훌륭하고 고약하게 재밌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기 때문에 이번 영화 역시 사실 보지도 않고도 분명히 훌륭하고 고약하게 네네. 재밌을 거야라고 네.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허. 감독 이름이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고요. 네. 그리스 감독인데 그리스 출신이죠. 사실 제가 이 감독 영화를 처음 본 건 더 랍스터. 그리고 지난해인가요? 한국에도 소개됐던 킬링 디어라는 작품이거든요. 네네. 아마 이 두 편의 작품을 보시고 이 두 편의 작품 중에 하나라도 보시고 그 작품을 좋아했던 분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훌륭하고 고약하게 재밌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는 표현에 아마 동의할 수 있을 거고요. 네네. 이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작품들을 보면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언제나 보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참 하찮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도 결국 사람이고 나도 결국 저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일단 너무나 재미있게 만드는 재주를 갖고 있는 감독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이 감독이 만든 건 시대극이거든요. 그러니까 랍스터라는 작품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이거는 가까운 미래에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동물로 변하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였고 일종의 가까운 미래에 대한 상상이었고요. 킬링 디어는 그냥 바로 지금 시점의 이야기였다면 이번 작품은 이제 과거로 돌아간 시대극이에요. 네. 이건 그러니까 그 실존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존 인물들을 다 그 영화 속에 등장시키지만 그들 사이에 일어난 에피소드는 대부분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18세기 초에 미국의 여왕이었던 앤 여왕이 이제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네. 근데 이 그 영화 제목인 페이버릿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영어 단어 그대로 하면 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뭐 그런 뜻이잖아요. 뭐 페이버릿 송 이런 그러니까요. 내가 제일 favorite. 좋아하는 노래 이런 뜻인데 이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정관사가 붙고 더 페이버릿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예전에 신복 혹은 뭐 실세 네. 이면서 정부이기도 했던 사람들을 어허.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영화의 제목이 더 페이버릿이라고 지어진 이유가 딱 나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부제가 여왕의 여자라고 붙은 이유도 딱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리비아 콜맨이 그 영화에서 연기하고 있는 앤 여왕 곁에 사실상 앤 여왕을 대신해서 거의 전권을 휘두르며 흔히 말하는 나라의 어떤 권력을 쥐락펴락했던 네네. 여왕의 여자라고 이제 불리는 레이첼 바이즈가 연기한 사라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하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약간 앤 여왕은 그냥 이름만 그 왕이고 예. 거의 모든 중요한 정책 결정은 사라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둘 사이에는 단순한 어떤 친분 관계를 넘어서는 애정 관계로 짐작되는 어떤 묘한 기운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왕궁에 엠마 스톤이 연기하는 에비게일이라는 여자가 또 오게 됩니다. 이 여자는 그 아까 말한 사라라는 여자의 친척인데 예. 처음에 그러니까 몰락한 우리로 치면 몰락한 양반이겠죠. 네, 몰락한 귀족이군요. 귀족이어서 하녀로 들어왔는데 야망이 있고 아하. 그리고 뭔가 목표가 분명하고 생존 본능이 뛰어나서 서서히 새로운 여왕의 여자로 자리를 잡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여왕을 두고 사라와 에비게일 간의 기묘한 관계와 암투와 질투와 권력과 욕망의 싸움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뭐 현재도 현대 이 21세기에도 권력자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네. 힘을 가졌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니 이 왕조 시대에 네. 왕의 최측근이라는 건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왕의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닌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들을 그렇군요. 조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블랙 코미디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지만 영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훌륭하고 고약하게 재밌는 네네. 순간순간들로 가득 찬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그 네. 출발 비디오 여행 보면서 네. 야, 저 예전 그 시대의 의상이라든가 뭐 저 헤어스타일 막 이런 것들 또 궁전의 모습 뭐 이런 거 네. 보면서 야, 이 의상상은 무조건 받을 것 같다. 그게 분장상하고 의상상은 무조건 받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네. 재밌는 게 의상상 후보로 그 올라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의상 감독이 샌디 포엘이라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지금 올해 아카데미에 2 영화로 올라가 있어요. 아, 이 영화 말고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카데미 의상상 부분에 샌디 포엘 이름이 2번 올라갔어요. 하나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메리 포핀스 리턴지의 의상 담당으로 후보에 올랐고 동시에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로 올라 있어요. 그 모르겠는데 또 그럼. 그러니까 아마 가장 그러니까 메리 포핀스 리턴즈로 타거나 더 페이버릿으로 타거나 아니면 아까 여우조연상처럼 표가 분산돼서 하나도 못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에도 어쨌든 아하. 한 해의 그 의상 부문에서 2편의 영화로 각각 후보에 한 명이 올랐다는 건 어려운 거죠. 그 정도로 정말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이분이 지금까지 아카데미 의상상을 3번이나 탄 분이라서 아마 이번에 이 영화도 최소한 그런 의상과 미술과 그리고 분장을 보는 네네. 그런 어떤 시대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그 취향 저격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일단 저걸
음악을 한 곡 듣죠. 이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음악을 참 희한하게 쓰는데 이번에도 영화가 다 끝난 뒤에 엔드 크레딧에 이게 18세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잖아요. 네네. 당연히 영화가 전개되는 내내 들리는 곡은 클래시컬한 음악이나 영화 오리지널 스코어,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클래식 음악이나 네. 뭐 바하의 음악 같은 클래식 음악이 들려오거나 오리지널 스코어가 들리는데 엔드 크레딧이 시작되면 엘튼 존의 노래가 나와요. 아, 엘튼 존의 노래가 쫙 깔려요? 네, 근데 그게 너무나 이상하지 않은 게 엘튼 존의 노래 중에 합시코드 반주로 시작하는 노래를 엔드 크레딧에 딱 넣으니까 이게 뭔가 이 영화의 흐름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엔드 크레딧 송으로 이렇게 노래가 딱 맞춤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원래 엘튼 존이 네. 음악이 클래식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 로얄 아카데미 오브 뮤직 출신이거든요. 어려서부터 그 신동이어가지고 로얄 아카데미 오브 뮤직에서 피아노 전공해가지고 네. 데뷔 앨범에 보면 그 클래식한 편곡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로디 자체도 그런데 악기 자체를 바로 그 시대의 음악과 합시코드를 악기가 전주가 시작되면서 흐르는 노래가 나오니까 이 감독은 어떻게 또 이 노래를 여기에 쓸 생각을 했나 하는 생각에 역시나 훌륭하고 고약하게 재밌는 선곡도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바로 그 노래 엘튼 존의 스카이라인 피전이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네, 엘튼 존 스카이라인 피전 듣겠습니다. 네, 엘튼 존의 1969년 작품 스카이라인 피전 들었습니다. 네. 이 당시에 녹음 방식 약간 유치하게 돼 있긴 해요. 스테레오를 극대화하고 막. 그러니까 한쪽에서 처음에 반주가 전주 악기 소리 들리다가 왼쪽에서 처음에 보컬이 시작됐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혹시 미국의 여왕이라고 얘기했나요? 제가 분명히 영국의 여왕이라고 한 것 같은데. 미국엔 여왕이 없잖아요. 네, 18세기 영국 여왕인데 혹여나 제가 미국의 여왕이라고 말했다면 그래요? 방송 실수입니다. 못 들었는데 전? 근데 지금 저 333 제가 확신이 안 서서요. 만약에 그래? 제가 미국의 여왕이라고 했다면 그것은 실수. 그래서 바로 잡을 수 있는데 확실치가 않았어요. 혹시라도 이분이 잘못 들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제가 잘못 말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8세기 초 영국의 여왕 앤 여왕이 주인공이고 앤 여왕을 둘러싼 두 명의 여인이 더 페이버릿 바로 비선 실세이자 일종의 정부이기도 한 자리를 두고 벌이는 일종의 질투와 암투라고 정리하면 간단하게 정리는 됩니다. 한 번 더 온 거 보니까 네. 미국 여왕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그걸 제가 걸러내지 못한 저의 책임도 큽니다. 네. 이게 다행히 방송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셔서 방송 사고가 되지 않고 방송 실수로 이렇게 마무리된 점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쭉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보통 이렇게 왕실을 배경으로 한 어떤 이런 질투와 암투를 그리는 영화에서 남성 캐릭터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영화가 있었던가 싶어요. 보통 이렇게 왕실을 배경으로 한 보통 이걸 이런 류라고 지칭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왕실을 배경으로 한 이런 류의 이야기에서 구도는 가령 여왕일 때는 그 밑에 있는 어떤 남성 귀족이나 그렇죠. 남성 하녀나 아니면 남성 하인이나 네네. 약간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설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여왕이 아니라 왕일 때는 그 주변을 둘러서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를 그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여왕도 그리고 여왕을 둘러싼 그 삼각관계의 주인공도 모두 다 그 여성 캐릭터인데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풀어내는 이야기가 갖는 놀랍도록 신선함과 놀랍도록 보편적인 모습이 영화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감독도 이 영화를 만들면서 본인 스스로도 약간 뿌듯하다는 듯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하. 영화에서 여성 배우가 보통 아내거나 여자친구 캐릭터로 대부분 등장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등장하지 않는 여성 캐릭터 3명이 영화를 이끄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일종의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자부심을 충분히 느낄 만큼 정말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잘 짜여진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유명한 남자 배우도 나와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니콜라스 홀트.
이 코너 시작하기 전에 그 미드나잇 시티란 곡이 나갔는데 예. 미드나잇 시티란 곡이 쓰였던 그 원바디스에도 등장했던 니콜라스 홀트라는 유명한 배우가 나오지만 영화에서 치면 완벽한 조연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통 남성 캐릭터들만이 등장해서 어떤 권력을 두고 벌이는 욕망 싸움의 이야기 사실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봤거든요. 많았죠. 예. 스릴러물이나 그 누아르 영화에도 많았고요. 근데 여성 캐릭터들만 등장해서 거의 그 비슷한 강도의 긴장감을 갖고 그 마지막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재미를 유지하는 영화라는 점에서 이 영화는 이야기 자체로도 칭찬할 만하지만 새로운 차원의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도 저는 네네. 흥미로웠습니다. 네. 자, 그럼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네. 이 바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바로 직전 작품이죠. 킬링 디어라는 작품의 사운드 트랙에 들어있는 곡이고요. 네. 우리 그 영화 음악 프로그램에도 많이 신청 들어오는 곡입니다. 엘리 굴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라는 곡을 뭐 한동안 많이 들었어. 보겠습니다. 진짜 많이 들었는데. 네. 자, 엘리 골딩 How Long Will I Love You 이 음악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 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